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미리 말씀드리지만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쵸? 우리 뜨거운 여름날. 그쵸? 그것도 우리 지금 남들 다 노는 날 와서 지금 열심히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드디어 우리 오늘 이제 8주차 수업이에요. 제가 1주차 때 수업을 할 때 우리 이제 중급반 이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실까 사실 조금 걱정도 좀 했었고 한데 여러분들이 뭐 숙제로 올려주시는 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질문 주시는 분들, 쉬는 시간에 주시는 분들 보니까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공부했던 감각과 그런 어떤 그 이론들을 이제 실전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 이제 하반기, 그쵸? 이제 벌써 7월 달이니까 우리 한 6개월 동안 충분히 그 어떤 그 평생 재테크 차원에서 경매라는 기술을 하나 더 습득을 한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부 끝나고 내려놓으면 정말 빨라요. 잊어버리는 시간이. 그거 참고하시고 오늘 중급반에서 특수물건이라 조금 더 빠지셨나 하는 느낌도 좀 들어가는데 공부를 경매를 처음에 이번에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특수물건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수물건 공부한다고 다 특수물건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가 오늘 특수물건을 한 파트로 넣냐면 말은 특수물건인데 특수물건이 아닌 특수물건이 많아요. 외부에서 볼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과 솔루션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 8주차 특수물건으로 진행을 좀 할 거예요. 가볍게만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오늘 종강이니까. 자, 우리 그 커리큘럼 잠깐 같이 보시고 아주 짧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그 지역 분석에 초점을 두어서 1주차, 2주차 때 공부를 좀 했었는데 여기 두 번째 주에 경매 종류에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 있었다. 기억나죠?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고 일주일 뒤에 매각허가 결정, 또 매각허가 확정, 그리고 잔금 한 달 동안 또 내고 잔금 내면 우리는 뭐 준비한다? 명도 준비하고 법원은 뭘 준비한다? 배당 준비하고. 왜? 배당이 우리 경매의 목적이니까. 채권 채무 관계 해결이니까. 그리고 드디어 그 다음에 이제 1단계로 우리가 한 4시간 정도 줬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역과 용도와 자금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자금에 물건을 맞출 수도 있고 물건에 자금을 맞출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용도 정하고 자금 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지역 선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여타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것만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라 그 100% 팩트 아닌 건 아시죠? 네, 그렇게 방송하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공개하고 있는 뭐 종합계획이라든지 도시기본계획들을 틀로 해서 우리가 직접 행정계획을 분석을 하자는 부분까지를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권리분석 얘기를 했어요. 권리분석이라고 했을 때 사실 특수물건 파트로 오게 되면 권리분석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범위가 늘어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일반 물건이라면 거의 다 어디서 걸리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다 걸려버려. 그렇죠? 그러면 주택이든 상가든 간에 5분 권리분석 시스템 배웠잖아요. 제일 첫 번째 뭐 찾았죠? 말소기준 권리 찾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항력 공부했고 우선면제권 공부했고 최우선면제권 공부했고 그런데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걸 못하는 거야. 그죠? 당연하죠. 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여기를 들어가. 그러니까 단계별로 쭉 우리가 다 무조건 패스를 해야 여기까지 넘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3단계로 물건 분석을 했는데 우리 기본반 정도에서는 사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하고 건축물 대장 정도 보는 방법을 공부했다면 우리 중급반에서의 그 물건 분석에서는 사실상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수요와 공급, 전입과 전출, 또 인구의 이동, 그 다음에 각각 그 지자체별로 형성되어 있는 그 평단가들 이런 빅데이터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공부를 했던 부분이 물건 분석 부분이었어요. 이때 위반건축물 얘기도 살짝 했었고 지금 다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현장은 물건이 다르면 현장 분석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죠. 우리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아파트 임장할 때랑 상가 임장할 때랑 토지 임장할 때랑 다 달랐죠. 공통점도 있었지만 다른 점도 있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자료 보관하시다가 나중에 그러한 물건 들어갈 때 같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차익형이든 수익형이든 입찰가 분석하는 방법 말씀드렸었고, 요거 우리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엑셀 시트 자체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입찰표 작성하는 요령도, 왜냐면 여기서 실수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법원 견학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거 혹시라도 못 갔다 오셨다면 별도로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물건 하나 골라서 그 법원 가보시는 겁니다. 입찰 작성까지. 그 다음에 명도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일반적인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아닌 물건들 같은 경우에 다 잔금 내면서 뭐 신청했어요, 우리? 인도명령했죠. 그런데 선순위 임차인 등등 뭔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소송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인도명령을 우리가 6개월 내내 해야 되니까 반드시 잔금 낼 때 같이 처리를 하자까지가 여기가 기본기 마스터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야. 지역이랑 여기 기본기 마스터 부분. 그렇죠? 지금 한 5주 차에 걸친 부분들을 지금 짧게 거의 한 5분 내로 다 정리를 한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공부했던 부분이 이제 나름 전문가에 도전하는 그런 파트였는데, 우리 상가를 들어갈 때 입찰하는 팁 3가지 정도 말씀드렸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입찰할 때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에서 특히 다가구 했을 때는 우리 토지 매입해서 내가 적정한 수익형 물건을 올리되 기본적인 차익 베이스로 토지에도 포커스를 좀 두고 있는 건축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자체별로 다 달라. 예를 들어서 서울이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200%인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이게 평택이냐 안산이냐 또 남양주냐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고, 주차장법도 다 달라. 그렇죠? 거기에 맞게 지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얘기도 좀 했었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우리 사실상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곳들은 그래도 아직은 좀 많이 있죠. 조정 대상 지역까지는 거의 다 묶어놨어도 투기 과열 지구는 아직 한정돼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투기 과열에서 지난주에도 재개발이라면 관처 이후, 그렇죠? 재건축이라면 앞에서 조합설 인가 이유라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또 하나 되고 있는 게 그걸 좀 앞당기겠다 이런 얘기 했었죠. 앞당겨서 재개발이야? 그러면 뭐 구역 지정되기 나서 하게 되면 니네 청산해 줄 거야. 그렇죠? 재건축이야? 그러면 니네 뭐 그 전부터 다 앞에 당겨서 니네 하게 되면 또 현금 청산이야. 이런 게 좀 달라질지 아닐지는 모르겠어. 그죠? 모르겠어.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온비드에서 하고 있는 온비드 공매 얘기했고, 특히 신탁 공매는 일단 기준으로는 일반 매매랑 같이 보자. 보수적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서가 뭐라고 했어요? 공매에서. 공매 공고문 또는 공매 재산 명세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가 물건별로 이제 본 거라면, 이제는 하나의 챕터가 넘어가는 거야. 지금 특수물건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개념 잡기라고 했는데, 자, 우리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한번 시간 한번 조금 가져볼게요. 다시 우리가 사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년 전부터. 그쵸? 물건 선정 단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게, 왜냐면 우리가 물건 선정할 때 딱 3파트를 둔다고 그랬죠. 1번 지역, 2번 용도, 3번 자금. 보통 물건 선정 단계에서 이 3개를 놓고 봤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풍선 효과가 각각 다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지역 남들 다 좋아하는 게 사실 서울이긴 하지만 지금 11억이래. 아파트로 봤을 때. 그리고 토지가도 뭐 기본적으로 아주 저렴해야 2천, 비싸면 5천, 6천, 7천, 심지어 상업지역에 있는 도로변 명동에 있는 건 평당 6억이래. 그렇죠? 너무 차이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좀 세다 하다 보니까 수도권 온 거고, 여기에서도 우리 크게 본다면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 잘 안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죠? 여기만 봤었지. 여기에 핵심이 수용성이었고, 수원용인 성남이었고, 그런데 지금은 뭐 난리 아니죠?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양주 다 난리 아니죠? 이게 지금 뭐야 지금? 이게 풍선 효과의 샘플인 거야 이게 지금. 뭐로 봤을 때? 지역으로 봤을 때. 그렇죠? 용도 볼까요? 자,
아파트가 어떻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니, 근데 이제 니네들 뭐 4년이고 8년이고 이런 거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니네 이제는 무조건 그 전세보장보험 들어.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나는 들라고 해서 들라고 하는데 조건이 안 돼서 거부래.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비싸 또 게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다세대 또는 오피스텔이긴 오피스텔인데 일반 아파트가 너무 세다 보니 3룸 갖고 있는 3룸 오피스텔 찾죠? 어차피 취득세는 4.6% 고정이잖아.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12%를 내버리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풍선효과. 그런데 이렇게 또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내가 도저히 주거용으로는 규제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물건들 따라가죠. 응? 유사한 걸 상가 말고 지산도 있고, 그렇죠? 또 토지 말고 뭐 창고, 공장 이런 거 있을 거고. 이것도 풍선 효과라는 얘기야. 사실 이동을 하니까. 자금 볼까요? 예전에 호 시절이었죠. 그때는 몰랐지. 그때는 몰랐지. 뭐 2016년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인데 90% 대출까지 받았어요. 주택이 몇 개 이동 간에. 그러면 지금은 상상도 못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피스텔 들어가기가 싫었어. 왜? 4.6%가 큰 거야. 취득세를 4.6%를 내라 그랬는데 지금 8%, 12%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금이 있는 사람도, 캐시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더 좀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이 적은 걸로 들어가겠죠. 또 세금이 적은 걸로 들어가겠죠. 여기에 상관이 되는 게 대출하고 또 세금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 많은 내용들이 자금 때문에 옮겨지는데, 일단 자금과 관련된 지역이 또 바뀌죠. 마찬가지로. 이게 지역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비조정. 왜냐면 주택이 하나 있다 하더라도 비조정 할 때는 첫 번째 비조정 들어갈 때는 1%에서 3%이잖아. 처음에는. 그렇죠? 요 내용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엄청 난리였죠. 공시가격 1억 이하. 이 근처에도 있죠? 이런 거. 그래서 이쪽으로도 또 자금 때문에 또 몰리고. 그렇죠?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좀 생겼어요. 이게 다 풍선 효과야. 그런데 여기서 얘기 안 한 게 있어, 지금. 이 전체가 지금 경매든 매매든 공통이죠. 그쵸? 맞죠? 경매든 공매든 일반 매매든 다 똑같은 풍선 효과야, 지금. 그런데, 자, 아예 한번 틀을 넘겨볼게요. 이제 경매 얘기만 해볼게요, 경매 얘기. 경매로 나는 세금 때문에, 대출 때문에 비조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나는 들어갈래.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에 비조정에 아파트를 들어갈래라고 경매로 정했는데, 이 경매가 알고 봤더니 또 풍선 효과의 연결이 심하진 않아. 경매 쪽에서 무슨 얘기냐면, 일반 물건하고 특수 물건으로 나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직 안 했지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지만, 이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여기서 찾았는데 한 80%라고 한다면 한 20%? 오케이, 20%. 이 무늬만 특수 물건도 포함했을 때, 글자가 이상하죠? 무늬만 특수 물건도 포함했을 때 한 2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늬만 특수 물건인지 정말 특수 물건인지는 우리가 적어도 공부를 해야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 막 규제가 있고 여러 가지 수익과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기서 풍선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적어도 중급반이면서 조금 더 나는 사이클을 조금 덜 돌리면서 더 크게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쪽에서 또 이쪽으로 옮겨 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특히 이 부분하고 대략적인 그 컨셉만 잡으면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을 거를 수 있으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베이스로 해서 요거 건드려 보자는 얘기야. 요거. 그게 오늘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되면 8주 과정이 끝나게 되고, 자, 볼게요. 첫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그 특수 물건일 거예요. 그렇죠? 뭐 유튜브도 많이 나올 거고, 책에 또 뭐 특수 물건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자, 법정 지상권 제일 많이 들어봤죠. 유치권 많이 들어봤고, 지분 매각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을 3개를 선정을 하라고 했을 때, 그렇죠? 또는 용도를 나는 그 3개 지역에서 아파트를 공략할 거다, 또는
근린 주택만 공략할 거다. 이런 분도 계시죠? 각자 자기만의 포커스를 잡죠. 전문 분야들을. 여기도. 여기는 뭐 자의반, 타의반이죠? 자금을 한꺼번에 내가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특수물건 파트에 들어갈 경우에도 본인이 조금 더 관심 있는 그 종류에 조금 더 파괴돼. 아무래도. 해본 걸 더 해보게 된다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시간이 충분하진 않겠지만은 요 세 가지 개념 잡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구독션을 보시든 여타 옥션 사이트를 보시던 간에 그 물건 선정하는 단계에서 카테고리에 특수물건과 관련되는 옵션 창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옵션 창에서 사실 고를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래도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하는 거 16개를 좀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많죠. 특수물건 이 분야가 아까 한 2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법정지상권, 유치권, 기분매각 첫 시간에 이거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 분묘기지권, 토지 별도 등기, 대지권 미등기 할 거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사실 그 임대차 보호법에서 상가든 또는 상가든 주택이든 간에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했을 거야 아마 여기를. 그렇죠? 요 얘기 별로 안 했고 요 얘기 거의 안 했어. 요 얘기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얘기할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긴 했어요. 지금 수업 때도 일부 다루기도 했고. 자, 이거 우리 공부했잖아요. 위반건축물. 그렇죠? 공부했고 그 다음에 위반건축물 때는 그 상가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을 때, 또 승계 받을 때는 괜찮지만 처음에 최초 업종 변경해서 들어갈 때는 이거 안 떨어지죠? 그렇죠? 대출 위험도 있죠? 이런 거 있다고 그랬고 재매각은 낙찰자가 돈 못 냈을 때 다시 나오는 게 재매각 사건이고 뭔가 이슈는 있으니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자. 특수물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재매각은. 그죠? 그 다음에 맹지는 다 알죠? 맹지 탈출하자 또는 맹지 앞에 있는 땅을 사자 또 내 땅을 맹지가 아닌 사람한테 팔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농취증은 이제 다 알죠 우리? 그렇죠? 농취증 일주일 내에 내가 그가 결정 때까지 안 내면 몰수다. 그렇죠? 요거까지 다 공부를 했었고 여기 건물만 입찰, 토지만 입찰은 사실 관계가 많아. 여기랑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법정지상권 얘기할 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3개의 첫 시간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자료를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개념이 중요하니까 그 아주 그 쉬운 그 개념부터 잡고 좀 그 토대를 쌓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일단 오케이. 자, 중급반이니까 우리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법정지상권 하기 전에. 뭐, 기본반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잘, 거기까지 얘기를 많이는 안 했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죠? 자, 우리 물건, 채권 할 때 이 물건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들어본 게 상당히 많았어. 자, 일단, 우리,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자 본권 우리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새록새록 기억나실 거야 아마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본권에서도 우리가 지금 그 일반 경매에서 이거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소유권 그죠? 이걸 가지려고 하는 거긴 하지만 공매에서는 소유권이 아닌 임차에 대한 거 대부 임대 이런 것도 나온다고 했죠? 그거는 소유권 아니었죠?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또는 매매 계약서 써보신 분들 제한 물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들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거야. 요 제한 물건을 또 나누면 용익 물건, 담보 물건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 용자는 사용이라는 얘기예요. 사용 그렇죠? 익은 수익 그렇죠? 사용, 수익. 우리가 뭐 기초반, 기본반이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거, 사용권 갖고 있죠. 집주인. 또 수익권도 갖고 있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처분까지 갖고 있잖아. 그렇죠? 처분까지. 근데 우리가 실거주가 아니라 우리가 상가 임차인이든 주택 임차인한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넘겨줄 때는 처분권만 갖고 있고 사용권과 수익권을 임차인한테 주는 거잖아. 그렇죠? 임대차 계약으로 해서.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얘네들만 갖고 있는 이 때문에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라고 했는데 채권을 물권화 해주면서 임차인들을 보호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용익물권을 또 우리가 나눠서 보면 우리가 지상권, 지역권, 또 전세권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담보물권 또 뭐 있어?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민법 배우는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 지금 괜히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특수물권이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지금 이 체계가 어디 나오는, 어느 법에 나오는 거야 이게, 이 체계가 지금? 응? 민법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지금 경매하면서 민사집행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했지만 그 위에 제일 테두리가 넓은 부분이 민법 얘기인데 이 민법상에서 우리가 경매랑 많이 연결되는 저당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지만 NPL 등등에서 근저당권부 질권 이런 얘기들도 있어. 들어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렇죠? 그럴 때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공부할 유치권이 들어가 있네. 그죠? 여기 담보 물건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 이것만 봤잖아, 지금. 그죠? 근데, 얘가 뭔가 새로운 애가 나왔어. 그 다음에, 우리 임차인은 채권이라고 했지만 전세권은 물건에 들어가 있네. 그래서 전세권은 물건이고 임차인의 권리는 채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여기 들어가 있죠, 지금. 그렇죠? 이 전세권에 대한 내용도 전세권에 대한 내용도 특수물권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알아둬야 돼. 왜냐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제일 마지막 시간에 공부할 건데. 그 다음에 사실 경매에서 이 지역권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글쎄, 0.1%? 거의 없어요. 유효기, 승역기 얘기 나오는 거, 경매에서. 근데 만약에 경매 등기부를 보다 보니까, 또는 매각물권 명세서를 보다 보니까, 요런 내용이 나오네? 하면 참고하세요. 요런 내용 찾아서. 그 다음에 지상권, 지상권도 물건이네,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민법에 의해서 딱딱딱딱 정해놓은 건데, 우리 지금 첫 번째 공부할 법정 지상권하고 지상권하고 같은 애가 아니야. 그죠? 성격은 비슷한 애야. 근데 지상권이라, 여기 지금 이 중에서 등기되는 거 뭐 있어요, 지금? 이 중에서. 등기 안 되는 거 있나,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지금 요건 등기 안 되죠, 요거. 이건 점유를 반드시 해야 되니까. 그쵸? 요거 빼고서는 등기부에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그런데 이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얘를 빼고 다 등기부에 들어가는데 법정 지상권은 등기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얘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야. 만약에 등기부에서 우리가 선순위로 지상권이 걸려 있었대. 말소 기준이 그 밑이고 얘가 지상권이야. 그러면 지상권은 말소 기준 권리 후보가 돼요, 안 돼요? 지상권. 안 되잖아. 우리 말소 기준 권리 후보 되는 거 지금 우리 몇 번째 주야. 근저당권, 저당권, 가압류, 압류, 경매 등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얘는 안 들어갔잖아. 그럼 선순위라면 얘는 안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아예 등기부에도 안 들어간다고. 그죠? 순서도 모른다고. 맞죠? 등기부에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법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야. 법정 지상권이라는 애를.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을 딱 보게 되면 일단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제가 사례 같이 볼 테니까 제일 위에 보면 이 민법상에 나오는 지상권 얘기는 타인의 토지, 남의 토지죠. 남의 토지에 건물 등등등, 건물 등등등 또는 그러니까 등등등이니까 뭐 공작물 또는 수목 다 포함해서 그런 건물 등을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죠.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남의 땅에다가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등등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처분권이 아니라 사용수익하는 거잖아, 지금. 남의 토지를 자기 거 소유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라고 해놨잖아, 지금. 여기다가. 그렇죠? 이 등기에 지금 찍혔잖아, 지상권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권이 소멸 안 되면, 내가 땅 샀는데 여기 위에 남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 그걸 못 터물잖아, 그러면. 기간까지. 그러면 현저히 담보 가치가 떨어지겠네. 맞죠? 그런데 법정 지상권은 이렇게 등기부에 나타나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즉,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의 종류래. 응?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의 종류이긴 하지만 민법상 들어가는 우리 용익물권에서의 그 민법상 지상권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찾아놨어. 자, 제가 한번 설명하는 거 봐봐요. 토지가 나왔대. 예를 들어서 이런 토지가 나왔대. 뭐 집 짓기 좋을 것 같아. 그쵸? 이 주변에 이런 집들도 많이 있으면 우리 땅도 다른 조건들에 비슷하면 저런 집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땅이 나왔대. 그런데 딱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왔어. 이 땅을 봤어. 그랬더니 뭐 이상한 말이 써있네. 제시외 물건. 제시외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제시외. 제시외. 응? 지금 요 제시외 물건이라고 쓴 거 누가 쓴 거야 지금? 누가? 법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쓴 거죠. 법원이 위탁을 했죠. 야, 이거 경매 나왔으니까 너 가서 토지 이거 경매 나왔거든. 가서 봐봐 얼마 나오는지. 야, 알겠습니다. 갈게요. 자, 일주일 할 테니까 수수료 150만 원입니다. 판사님. 하겠지? 갔어. 그랬더니 일단은 등기부 볼 거 아니야. 그치? 토지가 나왔으니까 토지 등기부가 거기 있을 거잖아요. 토지 등기부 쭉 봤어. 그랬더니 판사님 이거 토지 보러 갔는데 이 토지 위에 지금 건물이 있어요. 우리 등기상에 안 나오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이슈 생기겠죠. 그럼 이제 판사가 재량으로 너 해? 빼?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잖아. 감정평가사가 임의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공부상에 없는 내용까지 같이 표시를 해준 거야. 갔더니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시외인 거야. 맞죠? 그러면 요 내용들이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등기 경매 나올 때 토지만 매각이 있겠죠? 응? 토지만 매각? 그리고서 조금 친절하면 옥션 사이트에 가로해 놓고 제시의 물건 제외. 감정 안 됐고 이거는 낙찰하는 게 아니야 하고 제시의 제시외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건물이라는 게 지금 요 땅을 우리가 낙찰을 받고 싶은데 얘 멀쩡하게 지금 보니까 집이네. 근데 어떤 건 집이고 어떤 건 컨테이너고 어떤 건 나무고 되게 다양해. 근데 이 집이야.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어. 토지를. 그런데 내가 이 토지를 사실은 전원주택을 좀 깨끗하게 지어놓고 내가 매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 집을 내가 부실 수 있을까 없을까가 문제라고. 그쵸? 낙찰받고 갔어. 그랬더니 여기 사람이 그래도 누가 사네? 살고 있네? 또는 살고 있진 않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왜 남의 집에 왜 들어오냐고 그러네? 토지는 내 건데? 그러면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 당신 이 집 부시셔. 그러면 당신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이거를 언제부터 지어놓고 지금 먹고 자고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토지 주인이라고 이렇게 내 걸 맘대로 부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다툼이 생기죠? 다툼이 생기니까 양측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소송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소송을 원고든 피고든 간에 소송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길 것 같으니까 소송하는 거 맞나요? 질 것 같으면 소송 안 하겠지. 이길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근데 법리라는 게 항상, 저도 이제 그 경매하면서 변호사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더라도 변호사들 몇 분들 면접 보고 해야 돼. 왜냐면 너무 분야가 넓어요. 변호사 분야가.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분야 자체도 넓은데 이 부동산 분야에서 내가 해당하는 그 사건의 종류를 해본 사람한테 맡겨야지 안 그러면 괜히 수임료만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소송을 하게 돼서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기겠죠. 그러면 소송 중이든 소송 전이든 가능하다면 그냥 알고도 알았어. 그냥 얼마 정도 좀 해줄게. 빼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도 분쟁이 생기면 이제 정말 법정 지상권 갖고 싸움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끝낼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를 지웠구나. 무늬만 특수물건이냐 정말 특수물건이냐 이거를 우리가 적어도 문서상으로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특수물건 파트에서도 우리가 조금 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 밑에 보세요. 지금 제가 표시를 조금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 드릴게. 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기준 원칙을 알고 하나씩 적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경매하는 거죠. 경매하기 때문에 경매와 연결되어 있는 법정지상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경매 얘기가 나오는 법정지상권이 민법 366조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 또 무슨 말인지 헷갈릴 거니까 요거 지워도 되죠? 그거 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다 지울까? 여기까지만 지울게.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지우고. 자, 아까 이 땅에다가 만약에 이 토지가 나왔는데 이 토지를 살 때 은행에 돈을 빌렸다고 쳐. 50%든 60%든. 그쵸? 토지 살 때도 다 캐시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은행에서 이 땅을 살 때 돈을 빌려줬어. 그런데 빌려주고 나서 집주인이 자기 맘대로 뭔가를 여기다 세워놨어. 건물을. 그렇죠. 그러면 담보가치 떨어지니까 은행이 싫어하겠죠. 맞죠? 그래서 은행이 어떻게 액션을 취해? 토지의 근저당 설정하면서 같이 뭐까지 넣어버려? 지상권 넣어버리잖아. 많이 봤잖아, 우리. 아까 지상권 우리 공부했잖아. 여기 있잖아. 남의 토지는 맞죠.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토지인데 네 토지 위에다가 내가 무슨 어떤 담보가치를 더 갖고 가기 위해서 지상권까지 찍어버리면 기타 다른 건물들을 여기다 못 세운단 말이야. 내 걸 부수지 않는 이상. 그렇죠? 또는 지상권을 지우지 않는 이상. 등기부상에서. 그렇죠. 그게 지상권인데 그러면 애초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대. 그리고 딱 토지만 담보를 심어놨는데 누가 그 이후에 제3자든 집주인이든 건물 심으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이걸 못 부시는 거네? 맞나요? 토지에다가 은행에서 담보를 심어놨어. 지금 근저당을 심어놨어. 그런데 그러면 이 토지가 아무것도 없는 토지일 때 담보가치가 제일 높은 건데 자기들 임의대로 여기다 뭔가 건물을 세워버리면 이 은행에서 기껏 담보가치 평가에서 근저당권을 심어놨는데 그 담보가치가 자체가 떨어지지. 그 은행이 싫어하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 지상권 설정 안 했다고 쳐. 근저당권만 해놨대. 그런데 근저당권만 설정해놨는데 거기다 누가 건물을 지어놨어. 그런데 이게 법정지상권을 성립을 한다면 누가 이 토지를 살라고 할까? 이걸 못 부시는데 법정지상권 못 부시죠. 못 부시니까 살려고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액션, 즉 토지 근저당 먼저 설정했는데 그 다음에 건물 세워놓았을 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그럼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경매를 이런 걸 보게 되면 1번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이미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 근저당 설정했을 때 위에 건물들이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담보 있는 거 알고 위에다가 세워놨을 때 담보가치 떨어지니까 너는 인정 안 해줄 거라는 얘기야. 그런데 애초에 토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대, 만약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토지에서 근저당을 은행에서 잡아줄 때 얘만 했다는 거야. 뭐 예를 들자면 건물을 뭔가 올리게 했는데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그냥 건축물, 주택 같은 건물이 아니라 그냥 뭐 창고같이, 화장실같이,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굳이 거기까지 안 잡았다든지 또는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저당을 못 잡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1, 2, 3 적어놨을 때 법정지상권 여지 있음이라고 매각물권 명세서에 뜨면 이거부터 보는 거야. 아, 근저당이 있을 때 요때 건물이 있었나? 부터 보는 거죠. 했을 때. 왜냐면 담보가치 하락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중에서 하나만 깨뜨리면 깨지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두 번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자, 근저당권 설정할 때 위에 이런 건축물이 있었고 그 당시에 얘네 이 토지 주인이 자기가 집을 지어놔야 돼. 애초부터. 그렇죠? 근데 처음 할 때부터 남이 지어놨어?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한다는 거야.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있었고 토지 주인이 자기가 만들어놔서 이 주인들이 같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담보를 여기만 잡았죠. 그러면 토지만 경매 나오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은 B인데 원래 토지 주인이 이 건물 소유자잖아. 그럼 달라졌네, 경매로 인해서. 이럴 경우에 한해서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법정지상권이.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또 반복 한번 할게. 자,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지금 보면 지금 요 얘기한 거예요. 애초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 사람인데 지금 경매 낙찰로 인해서 이 토지를 낙찰받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어. 궁극적으로 원래 건물주와 토지주는 같았지만 이제 달라졌어. 이럴 때 인정이라고. 이럴 때 인정. 그러면 건물주가 버틸 수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이게 안 됐어? 그러면 철거지. 철거. 자, 요거를 우리가 사례를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봐야지 조금 더 깔끔해질 것 같아. 이 내용 조금 시간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자, 여기 법정지상권 사례 1번 해놔서 50674번 사건, 지금 충남 서산에 있는 물건이에요. 봤더니
우리 빨간 글씨 주목해야 되는데 항상 여기 건물, 토지, 일괄 매각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죠. 항상. 그랬더니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어. 건물은 매각 제외래. 그리고 토지만 매각이래.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벌써 이제 어떤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거야? 특수물건 파트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이 20% 안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가 커버가 가능한 건가? 문서상으로 이게 확인이 되는 건가? 아닌가 보고 문서상으로 확인이 안 되네? 탐문이 필요한가? 탐문해도 어렵네? 그럼 나는 포기. 또는 더 들어가 봐. 이걸 정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 사건 지금 2018년에 낙찰이 된 케이스인데 우리가 지금 아까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 3개를 적용을 해볼게. 적용을 해볼게요. 1번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 1번이 애당초 근저당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있었느냐였죠. 그죠? 봤어. 자, 지금 이게 집합 건물이에요? 아니면은 그 일반 건물이에요? 여기. 지금 농지라고 일단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어. 그래서 토지만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는 사실은 토지만 나왔잖아, 지금. 그쵸? 우리 거는 이거야, 지금. 그런데 토지를 보니까 1974년도에 소유권을 매매로 장교훈 씨가 샀네. 그죠?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근저당이 깔려있고 그 뒤에 가압류 깔려있고 강제경매로 해서 또 깔려있어. 그러면 자, 우리가 제일 기본만 봤을 때 첫 번째 제일 앞에서 근저당이 깔려있을 때 이 건물이 있었나를 봐야겠다. 그죠? 봤더니 이 땅을 이 건물을 이건 자기가 지금 지은 거죠, 지금. 보존 등기니까. 이전 등기 아니고. 황갑용 씨가 집 졌네. 그죠? 건물 졌네. 근데 그 당시에 땅 주인은 장교훈이었네. 그죠?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했네. 박여녹한테. 그럼 계속해서는 황갑용이가 갖고 있었겠네. 2007년도부터 쭉 갖고 있겠네. 그죠? 그러면 1번.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건물이 있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있었어요? 일단 건물 등기가 있잖아, 지금. 그쵸? 그러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단 등기도 중요하지만 등기에 있는데 정말 그때 이 집이 있었을까요?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조금 더 들어가면 뭐 등기부에 뭐 공신력은 뭐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그쵸? 그 우리가 제일 편한 방법. 그래? 2010년도인데 요 물건 한번 볼게요, 제가. 첫 번째 사례니까 50674번. 지금 지도를 일단 보려고 해요. 그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뭐 빅데이터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지금 요거죠, 요거 보게 되면 일단 그림으로 위성 사진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위치. 자, 요거죠, 지금 2019년 12월 지금도 요거 있네, 그대로. 그죠? 지금도 있고 옛날로 가볼게요. 여기 몇 년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어. 2010년도 것도 있네. 그렇죠? 이게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2010년 당시야. 그 다음에 이거는 2019년 당시고. 이때도 있네, 2010년. 그죠? 그러면 일단 요것만 봤을 때, 지금 우리 거 다시 봤더니, 요거. 근저당권이 여기 볼 때 2010년 6월이네요. 그죠? 2010년 6월. 근데 아까 그거는 언제야? 같이 열어놨구나, 이거. 2010년 6월. 13년 7월. 이때도 있네. 그죠? 일단 그림으로만 봤을 때도 지금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 건물이 있었네. 그죠? 지금 당시에. 그 사진만 봤을 때도. 그럼 첫 번째는 됐다고 쳐. 그런데 두 번째에서 소유자에서 달라지잖아, 지금. 그쵸? 소유자가 같았어야 되는데, 소유자가 같지가 않잖아요. 토지하고 건물이랑. 그러니까 두 번째 조건에서 지금 법정지상권이 깨진다는 논리로 가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 조건에서. 건물은 있었지만 소유자가 달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갈 필요도 없고 또 하나 볼게요. 2850번 사건. 이거 이태원동에 있는 물건. 자, 아까에는 그 토지 소유자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장부를 봤어요? 좀 전 거. 토지 소유자 파악하기 위해서 무슨 장부 봤어, 지금? 요거 봤잖아. 등기부. 그쵸? 아예 공적 열람할 수 있는 문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 이태원 물건을 좀 보다 보니까 요것도 또 빨간 글씨.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이래. 특수물건 파트네. 아예 끌 수도 있고. 궁금한데 한번 볼까? 볼 수도 있고.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만 나왔죠, 지금.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나 없었나가 첫 번째였죠. 근데 근저당권 설정 여기서 인천저축은행에서 해놨어. 여기 봐봐요. 아까는 같이 얘기해 볼게.
인천저축은행에서 그냥 설정하는데 누가 지네들 마음대로 건물 올려버리면 얘가 담보가치가 깨져버리니까 같이 나왔잖아요, 여기다가. 지상권까지.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근저당권 요 밑에다가 지상권을 해놔요. 그래야지 요거 말소되면 같이 말소돼 버리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문의만 볼 때는 요거 소멸 안 돼 버리잖아, 지금. 왜냐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니까. 통상 요거는 법원이랑 관계 파악해가지고 요거 낙찰되면 지상권은 없애줍니다라고 그런 멘트들을 써줘요, 보통. 여기 써있죠? 매각 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냐는 것, 지상권 설정 등기 접수,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 채권자의 말소 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지상권이 설정이 같이 위에 올라갔을 경우에 이거 말소 해주는데 동의합니다라고 해주는 거라고. 왜? 자기 돈만 받으면 되잖아. 그쵸?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그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2015년도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데 이 당시에 그런 건물이 있었나 없었나 일단 먼저 봐야 되고, 그렇죠? 그랬더니 등기부를 보고 싶은데 등기부에 발급이 안 된대. 그럼 이걸로 파악이 안 되네? 그렇죠? 그럼 등기부 말고 또 어디 보면 건물이 있을까 없을까 볼 수 있을까? 건축물 대장 보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집어를 눌러봤더니 이렇게 나오네. 제가 눌러봤더니 해당 주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건축물 주소 또는 대장 부분 수정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래. 없대. 그러면 등기부도 안 되고 건축물 대장도 안 되고. 그러면 또 뭘 봐야 돼? 그럼 또 이제는 우리가 시작하는 거야. 탐문을 시작하는 거야. 만약에 저 건물로 인해서 재산세가 납부가 되고 있다면 누가 재산세를 납부하는지 파악을 한다면 그 주인이 내고 있는 거잖아. 그런 방법하고 그마저도 어렵다면 이제 탐문하는 거지. 이 집 지금 누가 살고 있을 것 같잖아, 지금. 그죠? 집 가보고 누가 살고 있는지, 무슨 이유로, 어떤 권한으로 살고 있는지 이제 탐문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귀찮으면 또 끄는 거고. 그렇죠? 아니면 탐문해가지고 법정 지상권이 이수가 있긴 하지만 남들이 빠질 때 들어가는 거고. 남들 빠질 때 한 명 들어가서 4억의 낙찰을 받았네. 용산 이태원동에 있는 지금 땅 13평짜리.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태원동이면서 만약에 이게 한남 재개발 구역에 들어갔다면 이 토지의 45제곱미터가 합산되는 거잖아. 그죠? 90제곱미터까지 만들기 위해서 합산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이슈가 되죠. 그게 법정지상권. 아까는 우리가 카카오 맵으로 이 건물이 있었나 없었나를 봤지만 어쨌든 민간에서 그 이제 사진 찍은 거이겠지만 이 어떤 집원을 여기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랫폼이라는 요 사이트가 있어. 이 지오가 거버먼트죠? 정부 사이트죠? 여기 보게 되면 항공사진을 쭉 연도별로 써놨어. 이건 나라에서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딱 증거가 될 수 있겠지, 여기는. 그쵸? 그래서 요거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있나 없나가 중요할 것 같아. 그러면 그 연도보다 전 거 쳐가지고 이거 보면 되지. 이게 지금 2010년 항공사진이야. 어디서 만들었다고? 서울시에서 2010년도에 찍었다고 올린 거야, 지금. 그렇죠? 아까는 카카오맵으로 봤지만 이렇게 보고 호바 있었잖아. 이렇게 건물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가 법정지상권.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그 이제 수업 후에 요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할까 한번 사건 번호 누르고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세 번째 거. 자, 그리고 자, 법정지상권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은 잡자고요. 일단은 성립하든 안 하든 간에 남의 땅은 맞죠. 그럼 남의 땅이니까 땅값은 내야 되죠. 땅값 전체를 내라는 게 아니라 지료는 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료라고 하는 것도 채권이죠. 그렇죠? 계속 임대료를 받아야 되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 안 하든 지료는 내야 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2달이 아니라 2년 동안 지료가 밀렸어. 2년 동안 지료가 밀렸으면 그 지료 밀린 거 갖고 소송에서 판결받으면 법정지상권 없어져 버려요. 응?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를 내야 되는데 네가 안 냈니? 그러면 이제 철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런 거 기본적으로 같이 알고 있고. 자, 근데 지료도 마찬가지야. 자, 판사님, 그 A랑 B랑 지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전이야. 전 한 300평이야. 근데 그거를 월 내가 한 50만 원씩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여기 좀 전이고 좀 놀고 있는 땅인데 무슨 이거를 무슨 투룸도 아니고 무슨 월세로 50만 원 받아? 하면 또 합의가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지료 청구 소송 하면서 지료 확인 소송 같이 돼야지. 요 정도 했을 때 지료가 얼마가 돼야 된다 하고 판결을 하거나 조정을 받는 다음에 그 지료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법정지상권 날려야겠죠. 철거하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 쭉
입찰할 때, 낙찰 받을 때. 근데 공히 특수물건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대출이에요. 대출. 대출을 일반적으로 잘 안 해줘. 그렇죠? 그러니까 잘 되는 은행들을 여러분들이 탐문해가지고 대출 계획을 짜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그게 법정지상권 이슈고 또 유치권 내용 또 한번 볼게요. 지금 법정지상권 얘기를 생각보다 조금 오래 했어. 자, 유치권 얘기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그 길 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이런 것도 막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항상 붙어 있진 않아. 아무런 표식도 없는데 유치권 신고돼 있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요거 볼게요. 유치권 아까 우리 민법에서 그 물권 체계 유치권 보였나요, 우리? 아직 안 주었죠, 우리? 그렇죠? 보이죠? 그럼 이 등기가 지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얘는 안 됐죠. 점유를 해야 되니까. 일단 거기서 하나 나왔어. 점유가 안 됐다면 아무리 유치권 신고를 한다 한들 유치권 성립 안 되겠네요.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파트가 3억짜리인데 거기 전세보증금이 지금 1억 8천이 들어가 있대. 1억 8천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세입자가 1억 8천 자기 그 아파트에 여기 알고 봤더니 여기 뭐 저기 뭐 에어컨도 뭐 더 놔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 해야 되고 해서 한 2천만 원을 지금 인테리어를 해놨어. 세입자가. 그렇죠? 그리고 그 인테리어 2천만 원짜리 했으니까 내가 여기 들어간 돈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유치권 행사할 거야. 이렇게 해놨어, 지금. 그때 우리는 유치권 이게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어떻게 판단할까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세입자니까 점유를 할 것 같아. 세입자니까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세입자가 점유를 하고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럼 세입자가 지 조우라고 해놓은 것 같고 지금 여기 그 유치권이라고 걸어놓고서 낙찰 받을 때 다른 사람들 겁나서 못 들어오게끔 하면 또 방해되겠네? 그런데 우리가 중개할 때 잘 봐봐요. 항상 우리가 임대차 계약할 때 문구 하나 들어갈 거야, 이런 거. 원상복구한다. 들어가죠. 상가든 전세든 다 주택이든. 원래 그 세입자들이 들어왔을 당시대로 하는 게 원상복구죠. 근데 자기들 맘대로 해놨지, 지금. 그럼 유치권 안 되는 거지.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같은 케이스라고 쳐. 근데 집주인이, 만약에 집주인이 임차를 줬는데 집주인이 임차를 하기 직전에 만약에 무슨 공사를 했어. 집을 좀 잘 해놓으려고. 인테리어든 뭐든 좀 잘 꾸며놓으려고 했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임차를 마쳤어. 근데 어떻게 흘러갔는지 공사업자가 아직도 그 대금을 못 받고 있대. 근데 세입자가 살고 있어. 고치해놓은 집을. 그러면 그 공사업자는 유치권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죠. 그렇죠? 같이 살지는 않지. 유치권자하고. 그러면 또 깨지죠. 그런 것처럼 아까 법정지상권처럼 여기도 하나하나 조건을 우리가 눌러보는 거야, 하나씩.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경매니까 거의 다 요거는 포함될 거고, 우리는 이제 물건이잖아, 물건. 물건의 대상으로 한다 있을 거고. 자, 여기서부터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공사를 했을 경험에 해당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집주인 1302호래. 근데 1302호가 자동차를 뭐 사는데 자동차 할부금을 못 냈어. 그때 자동차 할부에 대해서 대출해준 사람이 너 할부금 낼 때까지는 내가 니네 집에다가 내 유치권 신고해 놓을 거야. 응? 니네 그 집을 내가 담보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니네 집에다 내가 유치권 신고해서 할 거야. 그럼 성립이 돼야 안 돼. 전혀 엉뚱한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우리 지난주에도 대략적으로 건물 설계 한번 했는데 이 공사 스타트를 하고 파이널이 돼서 여기서까지 공사 대금을 납부가 되는 시점을 우리가 변제기라고 잡았을 텐데 그 변제기 전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죠. 변제기가 됐을 때 유치권이 성립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뭐 근저당을 해주거나 이러한 경우에 아예 그 특약 자체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돼요. 아예 뭐 본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런 게 만약에 있었다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유치권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씩 우리가 조건 대입해 보면 돼요. 이거 볼게요. 6652번 사건 구모 현대아파트. 자, 아파트에 유치권도 많이 걸리죠. 꼭 무슨 건물만 아니더라도. 여기 지금 1차 때 6억 1300 정도에 13명이 들어왔죠.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유치권 사례라고 써놨겠네, 제가.
그죠? 그런데 야, 특수물건인데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무려 신권에 2억 이상 쓰고 13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도 이게 유치권 사례이긴 하지만 유치권이 성립 안 할 가능성이 크겠다는 그런 느낌은 좀 들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조건에 의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문서로 보고 이게 유치권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가져볼 수 있을까? 탐문하기도 전에 그거 한번 보자고요.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경매 정보 사이트를 봤더니 일단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에는 권리 분석하면서 뭐 말소기준 권리가 어떠니까 얘가 뭐 선순위 후순위인지 보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게 권리 분석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 물건은 매각 물건 명세서 등등에 매각 물건 명세서 써놨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여기 보면 여기 써놨잖아. 글씨 잘 안 보이죠? 맨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료에 보일지 모르겠어. 20페이지. 2018년 10월 2일 임차인 손진일로부터 임차 건물의 보일러 및 배관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비로 금 1억 원의 채권을 위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 건물을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한다는 약정이 있대. 그렇죠? 지금 유치권 신고를 지금 누가 했어요? 임차인이 해놨죠, 지금. 그렇죠? 이 집이 보증금이 지금 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손진일은 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무려 공사를 1억을 했을까? 1억 보증금 내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그렇죠? 1억의 인테리어를 하고 그거를 신고를 해놨을까? 임차인이? 그럼 모르긴 몰라도 야 임차인이 이거 그냥 자기가 임차하고 있는데 요거 자기가 좀 싸게 한번 가져가 볼까 하고 그냥 한번 넣어봤을 수도 있어. 남들이 못 들어가려고 하려고 그렇죠? 그럼 남들이 괜히 이것 때문에 저기 위험해서 못 들어갈 것 같으면 자기가 싹 낙찰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우선 면제권이 지금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자기가 쓰는 돈은 자기가 또 배당을 받을 거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약정이 있으므로 이거는 아예 유치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권임에도 불구하고 시세 파악해가지고 이 정도 사람들이 들어간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런 걸 보고 지금 무늬만 특수물건이라고 한 거야, 지금. 무늬만.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법정지상권 첫 번째 건도 지금 보게 되면, 이거 대략적으로 파악하니까 이거 아니네?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게 있고, 그럴 수 없는 게 있고 하니까.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거 우리 문건 송달 내역, 우리 물건 분석할 때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봤더니 2018년도 날짜를 한번 같이 보세요. 2018년도 10월 2일 날 유치권 신고됐네. 그렇죠? 임차인이. 그 다음에 2018년 11월 9일 날 누가?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했죠? 그렇죠? 그러면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하는 건 왜 그런 거야? 응?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대. 그럼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차가 2018년 11월 2일이야. 이거 이 다음이야. 2018년 11월 12일. 이때가 1차 매각기일이에요. 그러니까 1차 매각기 전에 유치권 신고를 지금 세입자가 해놓으니까 다음 달에 바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잖아. 그죠? 자, 등기 봤더니 지금 얘 근저당권자 여기 있죠, 지금. 2억 4천. 근저당권자 누구야? 근저당권자 강모 씨네, 강모 씨. 자, 근저당권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러면 누구야? 얘. 그죠? 얘가 유치권 배제 신청한 이유는 요게 지금 6억 정도 넘게 낙찰됐죠? 그쵸? 그러면 얘 받고, 얘 받고, 그 다음에가 이제 강정구죠? 물론 그 와중에 얘가 배당 순위가 있으니까 얘만 한번 볼까? 2017년 4월 28일이죠? 2017년 4월 28일은 여기쯤 들어가겠네. 그쵸? 임차인은 더 뒤에 들어오겠네. 그쵸? 이거 같은 경우에. 그쵸? 그러면 지금 얘 받고, 그 다음에 얘는 무려 6억 원인데 자기 채권을 회수를 많이 못 하잖아, 지금.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얘는 내부인이잖아, 지금. 이해관계자니까 이거 보고, 야, 이거 나 최대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네가 무슨 유치권을 1억을 신고해? 하고 바로 배제 신청한 거지. 그러면 우리 같은 입찰자들이 이거 뭐 안 되는 게 있나 보다, 유치권이. 그쵸? 그럼
그럼 우리가 좀 더 안전하지. 근데 요거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기 아까 이거 봤잖아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그럼 깨지는 거지. 그럼 이거는 무늬만 유치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와볼게요. 서울시 은평구 역천동에 있는 사건. 요거는 2차 때 1억 4천에 낙찰됐네. 단독 입찰. 그렇죠? 한 명 들어왔어요. 조금 더 어려운 사건인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봤더니 일단 한번 보자. 이거 다세대고요. 다세대고 11평짜리예요. 전용 면적 11평. 그렇죠? 역천동에 있는 거. 그리고 이 가격이 감정가가 1억 7천. 많다고 해봐야 하면 2억 생각해볼게. 2억이라고 쳐. 응? 매가가 2억이라고 쳐. 감정가 말고. 그런데 그 감정가 1억 7천이고 매가가 한 2억 정도에 되는 전용 11평짜리 다세대 빌라인데 매각 명세서를 보니까 유치권 신고가 또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2억짜리 이 빌라에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한번 볼게요. 우리 종합건설로부터 청구 금액 5억 2천만 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일단 금액부터가 좀 헐이죠. 일단 그렇죠? 헐이면서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여기도 유치권 배제 신청 들어갔네. 그죠? 경매 넣은 사람 신청 채권자로부터 유치권 배제 신청이 들어갔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 유치권 종합건설의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제출. 그렇죠? 이 소송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 응?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유치권 배제 신청을 제출을 했대요. 이 사건 번호를 치면 여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경매 사건 번호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 소송 사건 번호를 치면 이 사건의 결과까지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014년도니까 결과가 나왔겠죠. 거기에 따라서 유치권 배제 신청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2차 때 요거 내용 확인하고 지금 입찰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요 세 번째 사건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사건. 자, 그리고 유치권 아까 법정지상권 관련돼서 우리가 나타나는 소송의 그 내용들이 일단 치료가 협의가 안 되면 치료 확인 청구 소송 또는 치료 결정 청구 소송도 있고 또는 치료 청구 소송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겼을 때 건물 철거 소송도 있고 이렇게 소송으로 연관이 되죠. 그런데 유치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유치권 부존재에 관련된 소송도 다투겠죠. 그 소송의 소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건데 여기 한번 내용 보면 잠깐만 보면 이건 이제 소장이니까 원고가 당신 피고는 유치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에 관해서 신고한 유치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 저하를 통한 매입. 그러니까 뭐야? 유치권 신고해놓고 자기가 싸게 받으려고 통한 매입 또는 경매 낙찰의 연기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통한 수익 등의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허위의 유치권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지금 아까 같이 근저당권자들이 제일 그 이해득실이 많겠죠. 그렇죠? 자기가 배당을 못 받으니까. 원고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의 근저당권자, 즉 경매 신청인으로서 피고의 부적법한 유치권 권리 신고에 대해서 그 부존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므로 이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라고 해놓고 얘네가 원래 피고가 작성했던 유치권 권리 신고서에다가 법원에서 했던 현황 조사서 이런 내용들을 다 첨부해서 유치권 부존재합니다라는 판결 구합니다라고 소송 제기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소송하면 피고한테 즉 유치권 신고했고 유치권 주장하는 피고한테 소장이 날라오겠네. 그렇죠? 근데 그 소장 보고 자기가 이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잖아. 그죠? 반박이 약하면 자기가 이제 그래요. 그 유치권 신고한 거 처리할게요. 이렇게 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판결까지 안 가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유치권에 입찰할 때, 낙찰할 때 또 이제 그 조사 방법하고 다 나왔는데 아까 법정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이게 대출과 관련돼서 자금 계획 봐야 되고 또 만약에 이 경매 사건과 별도로 지금 유치권 부존재 소송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소송 내용도 우리가 같이 법원 사이트에서 체크를 한번 같이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공사를 했는지 견적은 얼마나 나왔는지 이걸 만나봐야 돼요 다. 근데 그분들도 만나주는 사람들도 있고 안 만나주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유치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 돈을 회수를 받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기는 하더라도 그걸 팩트로 우리가 다 100% 받아들여서는 또 안 되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그 사실 여부는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런 내용들은. 자, 이런 내용들 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협의 중에 유치권 이제 배제 신청이 아니더라도 그 협의하는 과정에 유치권 신고서 없애버리죠. 취하해버리죠. 자기가 직접.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치권 막 그 허위로 유치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여기 사회행위에 의해 당신들 경매 방해죄로 뭐 고소합니다.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렇게까지 같이 막 형사적으로도 우리가 협의할 때 진행을 하기도 하죠. 이런 내용들. 자, 이게 지금 유치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지금 두 가지만 딱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 지분 매각은 그 다음에 좀 이어서 할게요.